그날 들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행사를 빠지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못 가면 죄인이 됐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준이 참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시댁 제사에 못 가면, 우리 아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네. 제가 출장 때문에 못 가면,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빠지면 되겠니? 며느리가 집안일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시댁 결혼식 하루 전날 저의 친정 이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종사촌과 친자매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발인까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난 장례식에 가야겠어. 그러자 남편이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일 우리 사촌동생 결혼식이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님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은 거기 식구들이 있잖아. 그리고 장모님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댁 결혼식보다 친정 장례식을 가는 며느리가 어딨냐? 그 집에 네가 안 가면 장례를 못 치르니?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발인이 내일 아침이에요. 결혼식 가면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려요. 친정은 포기해야지. 하지만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대신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청 화나셨어.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데 너랑 이혼시킬 수도 있다는데?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죄송합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습니다. 어제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너희 친정에선 뭘 가르친 거니? 내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어.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제 엄마 같은 분이세요. 제가 전화드렸으면 결혼식에 빨리 오라고 하셨겠죠. 얘 좀 봐.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성깔 있는 거 몰랐다. 내 아들이 얼마나 길을 못 피고 살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혼해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집안 망신이나 시키는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야? 아니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하고 나 이혼하래.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 각자 가져온 거 각자 가져가면 되겠다. 저는 서랍에서 예물 반지와 시계를 꺼내 남편 손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예물로 받은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고, 이 집은 내가 결혼 전부터 살던 전셋집이니까 자기가 사온 가구랑 가전만 챙겨서 나가면 되겠네. 남편은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신 건 내가 이해한다고 쳐. 당신까지 그러는 건 못 참겠어. 저는 그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들 전셋집 보태준 3천만 원, 며느리 친정 통장으로 들어갔네요. 내 피 같은 돈이 제 아들 집이 아니라 사돈댁 사업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4년 됐고 며느리와 손주 하나를 데리고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 했다더군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옮기려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저는 망설였지만 손주가 이사 다니며 힘들까봐 적금 하나를 깼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주는 거야. 집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보태준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연신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도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며느리 친정 쪽 아는 사람한테서 이상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처형이 사업 크게 한다더라. 이번에 자금도 꽤 들어갔다던데? 처음엔 남의 얘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 친정 오빠 이름과 3천만 원이 적힌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아들에게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고 괜히 분란이나 일으킬까봐 끙끙 앓았지요. 하지만 며칠 뒤
아들 부부가 먼저 찾아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 있어. 전세 보증금으로 준 돈 일부를 며느리가 친정오빠 사업에 잠깐 넣자고 했다는 겁니다. 금방 돌려받는 돈이라고 해서 나도 믿었지. 그런데 사업이 꼬였고 돈을 빼기 어려워졌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전셋돈을 가져갔니? 보증금은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 오빠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돈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면 줄 거예요.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사 걱정은 내 아들이 하고 누가 뭘 책임지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 오빠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갚을 날짜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전세금으로 받아간 돈이라는 걸 알고도 받았으면 그게 정상은 아니지. 어머니가 그냥 주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냥 준 돈이어도 우리 집 보증금으로 쓴다고 받은 거야. 형님 사업에 넣으라고 받은 게 아니잖아. 그제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돈 얘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돈은 네가 책임지고 받아내. 앞으로는 엄마 돈 기대하지 말고 가족이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더 이상 봐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집을 정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사위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웠어요. 큰딸은 결혼하면서 사위와 함께 들어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살게요. 저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평생 제가 돌봐야 하는 아이거든요. 딸내가 곁에 있으면 심적으로도 든든하고 급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작은 4층 건물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딸내한테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그런데 사위가 직장을 자꾸 그만뒀습니다. 올 때마다 일이 힘들다, 사람이 싫다, 불평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잠깐 쉬겠다고 하고는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 좀 크면 나가서 일할게. 말만 했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매일 유치원 엄마들이랑 카페 다니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100만 원만 더 주세요. 학원비가 모자라네. 차 보험 좀 부탁드려요.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둘째 아들은 복지관 카페에 주 2회씩 꼬박꼬박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동생 잘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선 출근 도와주는 것도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뒤치다거리도 어느새 제 몫이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동생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얼마나 번다고 거길 다녀? 엄마, 차라리 1층 세 주지 말고 저희한테 주시면 카페 열어서 동생 직원으로 쓸게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 생각한다는 게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건물을 정리해서 딸내를 내보내기로요. 둘째와 조용히 살 작은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독립해서 살아라.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우릴 버리는 거야? 애 좀 크면 나간다고 했잖아. 장모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딸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그럼 전세 말고 집을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몸이 성하고 일할 수 있잖니. 이 건물은 내가 일해서 모은 거고 평생 내가 돌봐야 하는 네 동생 몫이야. 딸 부부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나가는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그로부터 몇 달 뒤 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둘 다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달부터 생활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진작 이랬어야 했구나 싶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받아주는 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기댈수록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자식한테 독이 되진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아니, 나는 5년 전부터 이미 결정했어.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네는 너무 멀고 누나는 3교대하는 병원 근무라 힘들고 우선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처음엔 1, 2년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아이와 시아버지께 최선을 다했어요. 친척들은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 복덩이다. 며느리 잘 둬서 복 받으셨네.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항상 미안해했고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말뿐이었고 단 한 명도 제 하루를 대신 살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작년 시아버지가 수술을 하신 후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지시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이제 혼자서 너무 힘들어.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내 편이겠지? 여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버지가 시설은 싫어하시잖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날부터 제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부르면 항상 달려가야 했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도 제대로 못 챙겼고 친정에도 마음 편히 못 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라 그냥 간병인 한 명이 서 있더군요. 올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눈물보다 허탈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 옳게. 수고했어.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제가 지은 밥도 맛있었습니다.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게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난 13년 동안 살아온 게 아니라 버텨온 거구나. 한 달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집에서 아버님 돌보는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아. 다들 13년 동안 내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미안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보상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딱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랬는데 항상 당신 집안 생각뿐이더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와 형님까지 찾아왔어요. 우리가 너무 옳게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동안 힘든 거 티도 안 내서 마음이 아픈지도 몰랐어. 전 5년 전부터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결정에 동의하시면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10년을 참았는데 남편은 한 달 만에 두 손 들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식구들 앞에서는 늘 웃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다녀가고 나면 남편과 저는 꼭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직접 싸우는 대신 효자인 남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애들 보러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언제?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는 바쁘다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주 보는 것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냐? 어머니, 제가 언제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네가 그랬다고 했니? 혼자 찔려서 왜 그러니? 아이들 일에도 끼어드셨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하면 몰래 전화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와. 내 엄마는 왜 그렇게 너를 잡니? 결국 아이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엄마가 너무 애를 잡는데. 제가 그만해달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손주 예뻐한 것도 죄냐? 며느리가 이제 손주한테 말도 못 붙이게 한다. 당신이 좀 참아. 엄만 혼자잖아.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나쁜 사람은 항상 저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여행을 예약했는데 출발 이틀 전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며칠째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하셔서 결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는 오빠네 어디 간다고 하면 꼭 아프잖아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설마 엄마가
일부러 아픈 척 했겠어? 그래, 그럼 앞으로 당신이 어머니 전부 챙겨. 그날부터 정말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가 마트나 병원을 가자고 저를 찾을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매정해? 당신 어머니잖아. 난 10년 동안 챙겨드리고도 나쁜 며느리 됐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일 병원 좀 가자. 엄마, 요즘 바빠서 월차 못 써요.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픈데 며느리는 그 정도는 참으라 하고 애들 엄마가요? 좀 전에 통화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네. 이제 알았네? 당신은 한 달이지만 난 10년이야. 그동안 나쁜 며느리 취급받았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애들한테 애들 엄마 흉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애들 엄마 고자질하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결혼하더니 네가 완전히 변했구나. 아니, 이제야 제 가정을 챙기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겪어보니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선택에 공감하시나요?